6페이지 2번 법적 성질입니다. 역시 여기까지는 시험에는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1번 중간법, 2번 일반법, 양가로 3번 특별법, 양가로 4번 국내법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그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민법. 이게 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개인과 지자체와의 관계,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도 예를 들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다 공법인데, 예를 들면 건물 지으려면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가 없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과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공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또는 사회법 또는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즉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이 과목은.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가 많을까요? 사법적 요소가 많을까요? 대부분 99%는 공법적 요소입니다. 다만 사법적 요소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계약,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중개계약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팔리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하겠어요? 중개계약부터 먼저 체결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을 체결하겠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래서 매매라고 하면 매매, 팔매자, 살매자 합해서 매매라고 합니다. 한자는 팔매자, 선비사자 붙이면 이익을 붙여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팔매자입니다. 한자를 몰라도 되는데 다만 민법을 공부하려면 한자를 좀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민법은 표의문자, 민법은 일본식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이 1958년도 제정되어서 1960년부터 시행되는데 일본식 한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과목은 전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민법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인터넷으로 자꾸 검색을 해봐야 돼요. 용어를. 자 그래서 어쨌든 매도인이 팔 사람이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 없어서 절대로 못 팔아주겠어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업무정지나 뭐 과태료나 이런 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법적 요소가 아니라 이거는 사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즉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2차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사법적 요소입니다. 요것만.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사무소를 옮기려면 내 사무실 내 마음대로 내 건물로 옮기는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시군구에. 휴업, 폐업 그냥 마음대로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공법적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공법이 대표적인 게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법입니다. 그래서 형법, 사람 죽였습니다.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했다면 처벌해요, 안 해요? 그래도 처벌해요. 공법적 요소니까. 개인 간에, 우리 민법에서는 개인 간에 합의하면 끝이죠? 그 공법적 요소는 합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반의사불벌죄, 예를 들면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 하나 뭐 김성현 회장 아들이 폭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단순 폭행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김현장 변호사더라고요. 거기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손님이잖아요. 처벌한다고 하면 다음에 의뢰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처벌 안 한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도 그게 만약 상해라든지 특수폭행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처벌 안 한다는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 공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법적 요소는 둘이 합의만 하면 끝이에요. 자, 결론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대부분 공법적 요소인데 사법적 요소도 조금 있는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고요. 양가로 2번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7페이지 양가로 3번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일반법과 이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요. 일반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받으면 24시간 편의점에서 알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동의 받아도 중개사무소에 실장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인중개사법에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민법엔 된다고 돼 있어도 뭘 먼저 적용한다?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충돌하면, 그래서 미성년자는 절대로 성년이 되기 전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라면 또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특별법입니다. 즉 특수법인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개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보면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럼 뭘 적용하냐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하니까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요.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는 등록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농협이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시험에도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국내법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무등록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중국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국내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법령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지 실제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구성을 보면, 자, 법령이라고 했는데 법규범 순서를 보면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이고요. 그 밑에 법률이라는 게 있고,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 이런 말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헌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참고로 헌법을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헌법 위반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헌법은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지 개별법에서 형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헌법을 위반하면 대통령 탄핵은 할 수 있지만 헌법 위반했다고 징역 보내고 벌금 물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가장 상위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막연하게 행복 추구권 이런 것만 적어놨다고요. 구체적으로 행복의 범위가 뭔지는 그건 개별법에서 정할 뿐이고 헌법에는 없어요. 포괄적 내용만 뭐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없다는 이야기 헌법에. 어쨌든 이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게 바뀌었는데 민법에 임대차의 최장기 존속 기간은 20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 30년도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20년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이게 이제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삭제가 안 되고 민법 조문에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나오면 결정이 되면. 자, 그래서 헌법은 뭐 시험 범위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법률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만듭니다. 국민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을 대신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100년 후에 없어질 직업을 보면 국회의원, 우리 개국공개사 다 없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왜 없어지냐면 사실 지금도 없애도 돼요. 모바일 투표해가지고 전 국민 투표하면 된다고 4대강 사업 할 건지 세종시로 뭐 행정수도 옮길 건지 이런 거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그러면 특정 정당들이 불리하고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 직업을 잃을 일은 당장은 안 하겠죠. 근데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강해지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면 이제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교육공개사도 없어질 직업으로 분류된다고 100년 후에는 빨리 자격증 따가지고 100년 되기 전에 돈 벌어야 돼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도 거의 안 쓰고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어플 깔아가지고 직방, 다방 이런 거 직접 그냥 검색해가지고 바로 직거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이 모바일 마케팅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밴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제 이름이 박용덕입니다.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공인중개사 수험생들 모임 밴드가 있어요. 거기도 제가 매일 자료 하나 이상은 올려드립니다. 매일. 그러니까 뭐 참고로 보시면 돼. 그걸 매일 못 보더라도 어디 가다가 휴대폰 잠깐 그 무음으로 해놔야 되겠죠. 자꾸 소리 나게 해놓으면 갑자기 소리 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무음으로 해놓으면 한 번씩 심심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 모바일 마케팅을 하지 않고는 중개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거의 휴대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잘 안 팔린다 하더라고. 데스크탑 PC 이런 거는 거의 안 팔린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법률은 국민들이 만드는데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만들고 있고요. 시행령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라는 말은 대통령 명령인데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법까지 만든다고 하면은 너무나 권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든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죠.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령. 만약 농지법이라면 농림, 뭐 축산식품부령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부서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 해양수산부는 따로 떨어져 나갔죠. 그 주무부서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이다. 자,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시, 군구, 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의회에서 만드는 걸. 그래서 이것을
자치법규라고 부르고 자치법규, 그 다음에 자치법규라고 부르고 이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 이런 것들은 직접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고 사전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률하고 이 법규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 이런 말 쓰죠. 그 법령이라는 말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 법률은 아까도 말했지만 헌법이 완전 포괄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거보다는 헌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법률도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 대통령령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 내용.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서식은 전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공법의 서식도 다 시행규칙에 있어요. 공법의 시행규칙.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험 지문이 200개 지문이 출제됩니다. 40문제면 그 200개 지문 중에서 3개 정도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지문에. 가장 어렵죠. 근데 그건 거의 정답과 상관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 딱 정답과 상관이 있었어요. 대통령령 X 시행규칙이 답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때까지 29번 시험 봐가지고 어쨌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지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조례 내용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하면 X,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시도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6개 시도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우리 공법에서도 건폐율, 용적률은 시군구조례로 정하는데 시군구조례가 한 250개 시군구 정도가 있거든요. 그 250개 시군구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시험에 내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다만 뭐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조례 내용은. 자, 그러면 우리 법률이 몇 개 조문이 있냐면은 그 우리 7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면 법률이 51개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시행령이 몇 개 조문 돼 있어요. 38개 조문.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합해봐야 118개 조문입니다. 민법이 1118개 조문입니다. 물론 민법은 103조부터 766조까지만 출제됩니다. 근데 공법은 한 2000개 조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수가 얼마 안 되죠? 이 118개 조문에서 시험에 40문제가 나오고 40문제가 나오면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200개 지문은 최소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암기해야 될 걸 다음 주에 1년간 암기해야 될 걸 다음 주에 다 내드리겠습니다. 한 그 50 몇 개 정도 되는데 결국은 구체적으로 보면 한 500개 정도 돼요. 200개 지문은 알아야 되니까 그 2배수인 500개 정도는 암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7일, 12일, 3년, 5년 이런 걸 다 비교해서 정리를 다 했다고 나오는 걸 전부 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숫자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는. 그래서 1년 동안 암기할 걸 2장으로 드리겠다고 프린트 2장만 암기하면 80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걸 중간중간 봐야지. 그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작년에는 제가 암기사항을 7월 달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더 빨리 줬으면 10점은 더 받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제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조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의 특징은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쉽게 내버리면 다 100점 나오잖아요. 118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장난이 심해요. 저도 풀면 100점 못 받을, 제가 문제 출제해놓고 풀어도 100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말장난이 심해서. 이게 국어시험이냐 공인중개사법 시험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공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장난이 심하지는 않아요. 내용만 해도 많으니까 과목의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과목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만약에 학원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꼭 응시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패턴을 익혀야 되니까요. 자,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시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아까 목적만 시험에 4번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용어의 정의 별표하시고요. 용어의 정의, 이건 중요하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는 것만 해도 80점은 받습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게. 자,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법조문에 1호부터 박산에 있는 거 6호까지 이렇게만 딱 규정되어 있어요. 법조문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책에 좀 더 해설을 붙여놨는데요. 자, 이 법조문 순서대로 한번 보면 시험에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용어의 정의라는 말은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이거 사회과학에서는 조작적 정의 이런 말을 쓰기도 한데요. 국어사전적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과목을 예를 들어보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다 달라요. 그 공법에서 도로라고 하면 건축법에서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법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용어 정의를 알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가 저는 어릴 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서울에 시흥동 이런 데 산꼭대기에 보면 번동, 김흥국에 산데 이런 데 가보면 도로가 굉장히 좁은 도로가 있고 막 판잣집이 있어요. 근데 왜 저걸 다시 뜯고 짓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수돗물도 안 나와가지고 서울에 가면 물 젖어 먹고 이런 데 많아요. 산꼭대기에.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다시 못 짓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길이 좁은데 이걸 도로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집을 새로 지으려면 옛날에는 불법으로 했지만 다시 지으려면 이제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대지인데 대지는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한 2m는 돼야 돼. 왜? 소방차는 하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불나면. 그럼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니까 지금 1m 도로라면은 4m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3m를 후퇴해야 되겠죠? 그 3m 후퇴하고 나면 건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짓고 최소한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학개론에서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는 땅을 뭐라고 불러요? 맹지. 맹지라는 말 뜻은 맹인할 때 맹자잖아요. 눈구멍이 빠진 토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 법마다 다 다르다. 예를 들면 또 하나만 더 하면 대도시라는 말이 있는데 대도시라는 말이 공법에서 대도시와 세법에서 대도시가 달라요. 우리 국어사전에서 대도시 찾아보면 메트로폴리스, 뭐 인구가 많은 도시, 큰 도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법에서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대도시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근데 세법에서 대도시에서 공장 신정서라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한다 이런 말 나올 때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불러요. 세법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를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불러요. 인구 과밀을 억제한다는 이야기죠. 그 법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용어가.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중개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법조문에 보면 중개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중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초등학생들이 쓰는 국어사전에는 중개란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중개는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 그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중개는 사람을 소개시키는 거, 결혼하기 위해서 중매하는 것도 중개예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8페이지 맨 위에 법조문을 보면 중개라 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반드시 중개는 중개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시험에 그 밖의 권리 이게 출제됐죠. 그 밖의 권리 메모하시고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권리를 포함해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게 이제 조금 있다가 중개상물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중개상물이 아닌 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권리금. 권리금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대토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동차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개하는 것도 중개가 아니고 자동차 소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그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예를 들면 4억짜리 자동차를 알선하고 5천만 원 수수료를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아도 돼. 예를 들면 또 권리금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즉 임차인이 나한테 권리금 1,000만 원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라 이런 거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1,000만 원만 해주라. 내 지금 보통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내 시설비 2천만 원 들어갔고 또 옛날에 권리금 1,000만 원 주고 들어와서 사실상 3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급해서 1,000만 원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라. 개업공개사한테 이런 약속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1억을 새로운 임차인 구해가지고 1억을 권리금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네가 1,000만 원만 받아달라 했으니까 1,000만 원만 주고 9천만 원 개업공개사가 먹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는 아무리 많아도 0.9%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1억에 0.9%면 90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9천만 원 먹었어요. 위반이냐고 아니냐고요? 위반? 아니다. 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해도 그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고요. 받아도 돼요. 그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나와요 뒤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 두 개만 최고 어렵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왜 있냐면 법조문에는 그 밖의 권리라고만 돼 있고 더 이상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밖의 권리가 뭡니까? 이거 해석상 문제잖아요. 해석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밖의 권리를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는 판례가 보면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며 이 담보물건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 판례가 9페이지 메뉴에 관련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죠. 9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있잖아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물건. 이게 뭐냐면 판례가 맨 밑에 사건 번호를 뭐라고 돼 있냐면은 96도라고 돼 있죠. 도. 사건 번호가 도라고 돼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민사 사건은 가나다, 형사 사건은 고노도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면 전부 사건 번호가 다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민사사건 판례라는 뜻이고요. 형사사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도는 형사사건 판례예요. 그럼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무슨 형사사건이냐 하면은 대출 브로커들이 은행에 융자를 1금융권에 100억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몇 억을 먹었어요. 5억을 먹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는데 이걸 처벌하려고 보니까 마땅히 처벌할 법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이제 중개, 이걸 중개로 본 거예요. 융자를 하면 담보를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 설정을 알선했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다. 그럼 자격자가 무자격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게 돈 받고 중개를 계속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사건 판례입니다. 대출 브로커들 처벌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개업을 하게 되면은 융자 알선하면은 커미션을 보통 0.3% 정도 줍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 이런 데서 융자 알선하면 저도 중개업 하면서 1억 알선해가지고 1억이 아니고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90만 원 정도 받아봤어요. 그럼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건 중개고 중개하고 돈 받는 건 중개보수죠.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지만 무등록업자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그 대출 커미션 계속 받으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이것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각각 1시간씩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게 저당권이 뭔지 궁금하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라고요. 자, 환매권이 뭔지도 역시 마찬가지 검색해 봐야 되는데 환매라는 말은 바꿀 환자잖아요. 한자로 보면 바꿔서 매매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환매권. 예를 들면 이게 민법 내용입니다. 전부 다. 갑이 을에게서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리면서 그냥 안 빌려주니까 담보로 제공했어요. 즉 소유권을 넘겼어요.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을한테 넘겼습니다. 소유권을 넘기면서 특약을 했어요. 특약, 환매 특약. 특약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약속이에요. 특별한 약속, 특약. 일반적인 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민법의 일반적 규정을 떠나서 그냥 특별히 약속하는 게 특약을 맺었어요. 환매 특약. 환매 특약을 안 하면 그럼 어른 다른 데 그냥 팔아먹어 버리면 되잖아요. 팔고 싶으면. 근데 환매 특약을 맺었다고. 어떻게 특약했냐면 1억을 나중에 빌린 돈 갚으면 다른 데 소유권 넘기면 안 되고 반드시 소유권을 나한테 다시 되팔기로 약속하는 걸 환매 특약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 팔면 안 되고 꼭 나한테 다시 팔아야 된다. 돈 다 갚으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이건 환매 특약은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이게 1억짜리가 3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1억을 갚아야 지금 이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병한테 양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또 을에게 1억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해 시세가 3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양도하는 건 중개고 이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려면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매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고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를 할 수 있어요.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래서 환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환매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요것만 지나고 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렵고 또 시험에 출제되면 해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설정,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우리 유치장에 들어간다 이런 말 쓰죠. 유치장. 유치장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른 게 밖에 있는 거하고 다른 점은 그 안에서만 딱 못 움직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유치장 안에서만. 그 유치권이라는 건 딱 못 움직이게 잡고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 뜻은 유치하고 있다. 유치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유치권 딱 가지고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어디 유치해라. 돈 가지고 다니지 말고 유치해놔라 이런 말 하죠. 은행에 유치해놔라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올림픽 유치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다른 데 못 가게 딱 잡고 오는 거잖아요. 유치라는 말이. 자, 그래서 그럼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거 공사하는 데 보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플랜카드 같은 거 걸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 뭐냐면은 공사대금 못 받은 경우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주인한테 집 수리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일단 네 돈으로 해라, 나중에 줄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집 수리했는데 나중에 이사 나가려 하니까 수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잡고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받을 때까지,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5가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만 있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 개업공개사가 유치권 성립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요. 다만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이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할 때에는, 성립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법정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적었는데 위에는 한글이고 밑에 한자 적었는데, 법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률의 규정이 뜻이에요.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 자, 법정지상권, 지상권이 그럼 뭐냐면 지상권, 민법 내용이 전부 다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쉽게 한자를 보면. 자, 근데 법정지상권, 민법에서 지상권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이에요. 지상권은 땅을. 그래서 제가 만약에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상권 설정해달라 하면 영구무한히도 가능하고요. 최하가 30년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어요? 땅 가지고 있는데 주인 다른 사람이 30년 동안 이 땅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 설정해달라 하면 해주겠냐고요? 여러분 해줘도 되겠네요. 저는 한국 경험생명표에 의하면 30년 후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3%도 안 돼요. 거의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럼 못 해주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만 뭐 예외적으로 그 지하철 같은 거 생기면 그 구분 지상권 이런 거 땅 밑에 해주는 경우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서울에서 저 춘천 가는 경춘선 열차 그 선로 부지 그 지상권 설정돼 있어요. 그건 뭐 한 30만 원씩 받았더라고, 논 한마디기에. 예를 들면. 근데 영구무한히 설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여기 철길 생기면 땅값 올라간다, 그럼 훨씬 좋다, 이렇게 설득한 건데 땅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기 생기는데 근처에는 올라가지만 역 없이 그냥 지나만 가고 그 안 서는 데는 땅값 안 올라가죠? 오히려 그 최유효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안 좋아요. 오히려 그것도 또 땅 위로 지나가고 이러거든. 땅 위로 지나가면 그 밑에 있는 땅 안 좋죠?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 있으면.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험에, 민법 시험에서도 지상권은 거의 안 나오고요. 법정지상권이 시험에 나옵니다.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토지와, 이게 건물인데요. 이게 갑의 건물이고요. 밑에 토지도 갑의 토지입니다. 그럼 옛날에 1958년도 제정이 되어서 60년이 시행됐는데 1960년도에는 이게 땅이고 이게 건물인데 뭐가 더 비쌌겠어요? 1960년도에 땅하고 건물 가격 중에서 건물이 훨씬 비쌌겠죠? 1970년도 될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논 한 마지기, 소 한 마리, 서울의 집 한 채 가격이 똑같았어요. 지금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그때는 땅값이 얼마 안 했다고요? 그 강남의 허벌판, 뽕나무 밭이고 밭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 땅값 몇 푼 안 하는 거, 이걸,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별도의 부동산이에요. 따로따로 주인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였는데 임의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 을이 땅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값보고 이거 건물 철거해라, 왜 내 땅에다 지어놨냐,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봤다고요. 몇 푼 안 한다는 싼 땅을 샀다고 해서 비싼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갑은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당연히 성립하니까. 법정저당권도 당연히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물권은 즉 건물만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 법정지상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때 이건 중개에 해당된다. 양도하는 건 설중개하는 게 중개이기 때문에 이건 개업공개사만이 돈 받고 계속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개재산 권리이기 때문에. 자, 이게 가장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중개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건데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기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전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중개하고 받는 돈만 중개보수다. 중개가 아닌 다른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자, 지금 8페이지 중개에 대해서 봤는데 그 8페이지 메뉴에 보면 6개 용어 정의가 있는데 중개하고 2호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법 조문을 읽을 때는 뭐 예를 들면 1조, 2조, 지금 용어 정의가 2조인데 2조는 2조라고 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1항, 2항 이렇게 읽고요. 1, 2, 3, 4를 1호, 2호 이렇게 부르고요. 가나다를 갖다 가목, 다목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참고로 손님들 만나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조, 몇 항 보세요 이렇게 항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럴 뿐이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메뉴에 있는 걸 2호, 3호 이렇게 읽어요. 그 3호에 보면 중개업이 있고 2호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중개와 비슷한 게 3호기 때문에 3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개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3호가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중개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개업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중개업은 뭐냐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업이라는 말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이 되려면 어떤 게 직업이 되느냐 하면은 중개는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자, 그러면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도 중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업은 등록을 하고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보수를 안 받고 공짜로 해주는 건 얼마든지 많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약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돈을 받지 않고 단 한 건만이라도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안 받고 하면 아무리 많이 중개를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중개업은 아니니까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 했죠. 그러면 적발되면 무자격자가 적발됐어요. 적발되면 난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줬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돈 받은 게 또 밝혀지면 증거가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업으로 한 건 아니다.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하면 또 처벌 안 받아요.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했다 이렇게 하면 또 처벌 안 받고요. 또 여러 번 한 게 적발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여친이다, 남친이다, 고모다, 이모다, 친척이다,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이렇게 하면 처벌 안 받아요. 특정인이다,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하고 하면 또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고모, 이모한테 중개 주고 돈 받으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중개해주고 돈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 특정인이 아니어야 된다.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어야 되고요.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전세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가령
7건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 8건 하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중개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받았으면 3건만 해도 3천만 원 1년에 벌었다면 이건 중개업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1년에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밖에 못 벌었다면 그걸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보도록 하겠습니다.